예산개선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실시했습니다. 여야는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찬반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합니다. 민주당은 불법 권리당원 논란이 된 광주 광산을을 재경선하기로 했고 통합당은 인천 부평갑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초유의 코로나 전국 속 요동치는 4.15 총선 전체 판도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추경안 국회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심사 이틀째인 오늘 여야는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고 또 가장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코로나 사태 해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산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 검토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날은 단 하루 만에 3,467억 정도의 규모가 접수됐습니다. 추경안에 우리가 9,200억 정도 편성을 요구한 것은 이미 이거를 넘어선 금액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좀 더 과감한 징액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 경제적 피해로 따지면 세월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루속히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한 구제라든지 보상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구에서 아니면 경북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원하면 정부는 그것을 마다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자영업자라든지 또 폐원을 하고 있는 학원이라든지 그 직접적인 아주 심대한 타격을 입은 계층에 대해서는 재난 기본소득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미래통합당 TK지역 의원 중에서도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 개념도 전주시에서 이미 지방비로 하고 있다는데 아마 지금 대구 시민이나 경산 청도 시군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당장 좀 쌀 사고 뭐 하고 할 돈 떨어진 사람들 좀 살펴달라는 걸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고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도 당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야당은 추경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코로나 사태 해결과 상관없는 예산들이 포함돼 있다고 질타하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추경안 심사에서는 소비 쿠폰 지급 등의 사업의 효과가 의무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방역체계 문제점과 개편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임채영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 방문을 꺼리는 상황에서 소비 쿠폰 지급이 소비 촉진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길어서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6개월로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비 쿠폰, 지역사랑 온누리 상품권 이런 소비 쿠폰. 네네, 그렇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발행 연도로부터 5년입니다. 네. 이거를 6개월 정도로 땡겨야 실제로 집행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상품권은 지급하면서 올해 가능한 한 6개월 내에 소비해 주십시오 하는 어떤 홍보 문구와 또 설명 노력을 좀 강화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의 금융 지원 사업은 빚만 누적되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학금을 채우지 못하는 택시기사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으로 예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와 방호복 수급 대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마스크와 방호복 수요 급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수출을 미리 통제했더라면 마스크 대란을 피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년 2월 달에는 170톤을 수출하니까 무려 1,300배입니다. 1,300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써야만 되는
방호복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다른 의료용 기기를 수출 통제를 제대로 못한 때문이다. 제가 그 방호복 수출 실적이나 마스크 수출 실적에 대해서는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만약에 이제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정부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총리는 마스크 구입에 있어 일부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마스크 오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면 마스크 착용 가능 여부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별로 매뉴얼을 준비하고 국가 방역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코로나19 추경안을 일제히 증액해 통과시켰습니다. 산자중기위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등 약 4조 600억 원을 증액했고 환노위도 지역고용 등 특별지원 사업비 2천억 원 등 총 6,1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무위는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신용 C등급 이하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과 함께 2천억 원을 증액해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서는 상품권보다 현금 지급이 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추경안 분석 자료를 통해서 추경안에 포함된 2조 2천억 원 규모의 상품권 지급 사업은 실효성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품권 발행과 유통, 사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고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구매 상품도 다양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논란이 분분했는데요. 결국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내일과 모레 전 당원 찬반 투표에 붙여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이틀간 80만 명 전 당원을 상대로 비례연합정당 참여 의사를 묻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고 비례위성정당으로 소수정당에 돌아갈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소수정당 후보들의 앞번호를 주고 민주당은 후순위에 후보 7명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상 얻을 수 있는 의석에서 하나도 더 얻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목적은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통당을 응징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주도한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어 참여 명분이 없고 지지가 비례연합정당으로 이전한다는 보장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양당 체제의 극복을 위해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양당 체제의 부활을 위한 비례위성정당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참여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민생당은 당 계파에 따라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출신 김정화 공동대표는 거대 양당제로 회기를 촉구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대한신당 출신 유성엽 공동대표와 민주평화당 출신 박주연 공동대표는 연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소수정당의 참여가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로 참여를 최종 추인한 뒤 15일 창당하는 비례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 측과 구체적인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여야 4.15 총선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권리당원 조회 문제가 불거진 광주 광산을을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다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6개 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진행되지만 불법 권리당원 조회 문제가 생긴 광주 광산을은 국민 여론조사 100%로 재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원래 광주 광산을은 김성진 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과 민영배 전 청와대 비서관,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3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원장이 권리당원 과다 조회로 적발되면서 자진 사퇴한 뒤 박 전 행정관과 후보 단일화를 했고 지난 5일 경선 결과 박 전 행정관이 민 전 비서관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민 전 비서관은 김 전 원장과 박 전 행정관이 단일화하면서 당원 명부가 넘어갔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최고위는 지난 9일 민 전 비서관의 재심을 받아들여 기존 경선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경선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 최고위에서 세종갑의 영입 인재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세종을은 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이강진 전 국무총리 공보수석 비서관, 이영선 변호사 등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청년 우선 전략 지역인 서울 강남병에 김한규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6개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경선에서 이성원 전 의원이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을 누르고 본선에 진출해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의 6번째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역대 전적은 이 전 의원이 16대와 18대 때, 우 의원이 17대와 19, 20대 때 각각 당선돼 우 의원이 앞서 있습니다. 서울 노원갑에선 이노근 전 의원, 은평갑은 홍인정 전 당협위원장이 경선에서 승리했고, 인천 부평갑 정유섭 의원, 경기 하남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경기 파주을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 공천을 따냈습니다. 3명 이상 경선을 펼친 경기 구리와 인천 연수갑은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여야 모두 공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컷오프된 홍준표 전 대표는 당의 최후 통첩을 보냈고 부산 진갑 예비 후보는 삭발까지 하며 공천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선 과정에 부정 의혹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내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양산을 공천에 대한 당의 번복 결정이 없으면 오후에 최종 입장을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을 떠나 훨훨 날겠다는 기대도 있다고 밝혀 컷오프 철회가 없으면 당을 떠나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을 출마를 강행하거나 고향 밀양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최근 2차례나 대구 수성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대구가 최종 선택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TK, PK를 중심으로 재심 청구와 무소속 출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진갑에서는 정근 예비 후보가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전략 공천에 반발해 삭발을 감행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당파적인 진영의 울타리도 뛰어넘겠습니다. 오직 부산 진구의 더 나은 삶과 더 밝은 미래만을 바라보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저 정건 이라고 싶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이주영, 김재경, 김한표, 백승주 의원 등이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강릉을 준비했던 권성동 의원과 최명희 예비후보도 재심을 요청하고 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도 여전합니다. 특히 광주 전남 6개 선거구에서 예비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또 성북갑에서 탈락한 유승희 의원은 상대인 김영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세습 공천 논란으로 출마를 포기했던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양윤선, 김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김세정 기자.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비례정당 물어보면 계속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해 왔는데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네요. 네, 이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 비례연합정당이 참여하되 앞순위는 소수 정당들에게 양보해서 진보 개혁 정당들이 이 원내에 진출하는 것을 돕겠다는 입장인데요. 군소 정당들의 비판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이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고 편법을 저지른 미래통합당을 응징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민주당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전 당원 투표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비례연합정당 문제를 놓고 이 찬반 의견이 엇갈렸었는데요. 의원 대다수가 합류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합류 찬성파들은 실리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미래통합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원내 일당이 될 경우 국회 운영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고요. 통합당에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비례연합정당의 정의당과 또 민생당의 참여 여부도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각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제가 민주당 내에서도 이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정의당과 민생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연합정당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의당의 입장을 보면 지도부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원 일부에선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민생당은 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민생당이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네. 바른미래단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단계는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생당은 현재 공관위 구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요. 연합정당 참여 여부는 당장은 결정될 것 같지는 않고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한다면 이러한 소수 정당의 참여 여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으로도 민주당이 정의당과 민생당을 잘 설득해서 이 비례연합정당으로 이끌 수 있을지 또 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 문제 등이 관건입니다. 네, 양유성 기자. 그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 공천 관련해 가지고 그 통합당에서 영입했던 인사들을 특별히 배려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서 뭐 공천 마이웨이다, 또 통합당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통합당 영입 인사들을 배려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위성정당 이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가 만나서 한국당 공천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황 대표가 통합당 영입 인재의 비례대표 우선순위 공천을 제안을 했는데 한 대표가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미래한국당이 독자 행보를 걷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2019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을 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 영입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런 미래한국당의 독자 행보의 근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입니다. 이번 총선부터 비례대표 전략 공천이 금지된 만큼 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즉 최고위의 결정만으로 후보를 공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배려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때문에 이 미래한국당이 선거법에 맞춰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당연시되던 이 총선 후 합당 절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한국당이 만약에 뭐 20석 이상이 된다,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합당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독자적으로 공천을 한다면 어떤 인사들이 포함이 될지 관심이 모아질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128명, 정의당이 38명인데 훨씬 웃도는 500명이 넘는 인사가 공천을 신청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때 이 새누리당의 신청자 수가 600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지금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는 건 미래한국당도 굉장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두 531명이 이 비례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후보들을 살펴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유명한 유영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고요.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 그리고 이미지 전략 연구가 허은하 교수 등 통합당 영입 인사들도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또 길환영 전 KBS 사장, 그리고 김재철 전 MBC 사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사 주요 보직을 지냈던 이들도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성 신청자들 가운데 이익선 전 기상캐스터, 그리고 박현정 전 서울시장 대표가 눈에 띄고요. 통합당의 황교안 부대변인, 그리고 권통일 전 자유한국당 보좌진 협의회장 등도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저도 쭉 명단을 보니까 이러저런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양윤성 기자, 그중에서도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했는데 유영하 변호사를 한국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여기에 좀 관심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앞서 미래한국당 공관위가 공천 배제 대상자를 규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계파 정치 주동자 그리고 국론 분열 인사, 미투 가해자 등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한 옥장 입장문을 발표한 다음 날 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유 변호사 경우도 이 공천 배제 기준이 적용이 되지만 심사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한국당은 통합당 영입 인사들을 배려하진 않겠다. 또 통합당 지역구 후보로 지원을 했다가 탈락한 이들 공천 배제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배제 대상자로요? 네네. 통합당 영입 인사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전 테니스 코치 경기 고양갑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을 했고 이후에 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신청을 해서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또 김재철 전 MBC 사장도 경남 사천남의 하동에서 떨어지고 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 배제 대상자입니다. 예상을 못했을 건데 그 양반들은 이제 네. 낙심하겠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비례대표라고 이제 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배제 기준이 명확하게 네. 밝혀져서 일단은 뭐 심사 기회는 준다는 입장입니다.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후보 추가 공모는 없고 오늘 저녁까지 이 서류 심사를 마친 뒤 내일부터 면접 심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고개만 숙여서 인사를 하거나 주먹을 부딪히는 모습은 이제 익숙하고요. 이전 같으면은 선거운동이 한창 무르익을 때인데 김 그렇죠. 기자, 이 후보들의 고민이 참 깊어질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운동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만나서 자신을 알려야 하는데 제한적인 상황 때문에 많이 답답할 겁니다. 이 몇몇 후보들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기도 했는데요. 여야 선거 캠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확인된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 건물에는 민주당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선거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데요. 윤 예비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모두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윤 후보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선거 운동은 잠정 중단할 계획입니다. 대구에서는 미래통합당 양금희 북구갑 후보의 선거 사무장 이모 씨가 숨진 뒤 사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양 예비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 역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 구로 콜센터 관련 쪽은 지금 이제 90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나머지 지금 검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안 나오길 좀 바라는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양 기자, 그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독통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네, 이것도 달라진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보통의 선거운동하면은 뭐 지하철역 앞에서 출근길 인사, 네. 또 예. 악수, 뭐 명함 돌리기, 뭐 이 정도로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는 소독통을 맨 후보들이 참 많습니다. 때문에 방역 총선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리고 통합당 황교안 대표 모두 시간이 날 때마다 소독통을 어깨에 메고 종로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네. 네, 경기 용인병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정춘숙 의원 그리고 통합당 동작을 후보인 나경원 의원도 지역구에서 소독 작업을 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하고 있고요. 네. 서울 송파병에서 뛰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 소독통 대신 고무장갑을 끼고 또 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손소독제를 뿌려주는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강원 춘천갑 후보인 통합당 김진태 의원이 주인공입니다. 후보들의 선거사무소는 좀 텅 비었다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봉사활동이 시민들에게 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어서 후보들의 봉사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방역활동도 아무 곳이나 나섰다간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 근거, 포인트는 공공시설이냐 아니냐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방역활동은 괜찮지만 이를 넘어서 이 상점 내부나 주택, 이 방역 수혜자가 특정됐을 경우에는 기부회계가 될 수 있다고. 사적인 기부행위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유례없는 선거운동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 기자, 대면 선거가 어렵다 보니까 유튜브로 또 선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낙연, 황교안 채널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밖에도 많은 예비 후보들이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선거 운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 이 중심으로 시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콘텐츠도 후보의 행보 위주로 구성이 되고 있어서 이 점은 한계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가 한 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양윤선, 김세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시험 부활 등의 의견이 있지만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대 야간 로스쿨 입시 정원은 100명씩 총 200명 이하로 하고 등록금은 현재 평균 등록금 1,000만 원 대비 4분의 1 또는 5분의 1 수준으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게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싱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 입국자를 2주간 사전 예고 없이 격리 조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싱 대사는 격리 조치는 한국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방역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3월 1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민주당과 정의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해결하자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남북이 합의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 예외 인정만 받아낸다면 긴급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면서 그 대책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KF80, 94 등 이런 등급의 마스크 생산 가능 업체가 한 개사가 있고 방호복 생산 가능 업체도 한 개사가 있습니다. 남북 협력에서 개성공단 부분 가동을 통해서 마스크 생산을 할 수 있다면은 마스크 품귀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혀 있는 남북 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 등의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론이 고개를 들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를 소원해진 남북관계 돌파구까지 일석이조의 방안이라며 불씨 살리기에 나섰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마스크와 방호복 생산량 확대를 위해 개성공단을 활용하는 것이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또 대북 제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충분히 유엔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개성공단 재가동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마스크 수급을 위한 공단 재가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스크 오부제가 실행될 정도로 국내 마스크 공급이 불안한 지금 가동을 멈춘 지 4년이 넘은 개성공단이 마스크 대란을 극복할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가 제안한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 실용적 중도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수 통합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러브콜을 보냈을 때도 안 대표의 대답은 오늘과 마찬가지였는데요. 안 대표는 변함없이 4.15 총선에서 국민의당 이름으로 완주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는 오늘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아내는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대인 만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대구에서 안 대표를 만나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안 대표는 대구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누구를 만날 입장과 상황이 아니다며 나는 실용적 중도 정치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의 제안에 곧바로 입장을 내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건데요.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미래한국당 쪽에서 사전 물밑 접촉이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도 접촉할 일이 없을 것이고 합당
통합당 논의를 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귀국 직후부터 통합당으로부터 지속해서 통합 제안을 받아왔지만 거대 양당 구도 자체가 개혁 대상이라면서 이를 거절해왔는데요. 하지만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대거 통합당에 합류를 했고 또 이들 대다수가 공천을 받은 만큼 야권발 정계 개표는 언제든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이미 지역구 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식으로 미래통합당과 사실상의 선거 연대를 한 만큼 경우에 따라 통합 논의에 전격 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수 진영에 계속되는 러브콜 속에 안 대표는 중도 정치라는 독자 노선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지난해 촛불로 물든 서울 서초동에 울려 퍼진 구호가 하나 있죠. 조국 수호. 그런데 이 구호가 정당명으로 재탄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건데요. 이들은 기성정치 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폐 세력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해 나갈 새로운 정치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모여 창당한 조국수호당 창준위는 발기 취지문에서 최근 우리는 부패하고 사악해진 정치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개혁을 추진하려는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자행한 무자비한 폭력을 적나라하게 목도했다며 지금의 상황은 반민족 친일 세력에 뿌리를 둔 재벌, 언론, 검찰, 수구 정치 집단이 야합해 국민이 선출한 민주정부를 향해 벌이고 있는 무분별한 전쟁임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들과의 전선에 우리가 앞장서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창당 작업에 참여하거나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서 검찰 수사로 피폐해진 가족을 돌보고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법정에서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창당 움직임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만드는 김에 자매당으로 정경심 사랑당도 만들라며 비꼬았습니다. 실제 최근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 국민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창당한 정당의 명칭을 불허한 바 있는데요. 조국수호당은 정식 정당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또 조국수호당은 여러 논란을 딛고 과연 굳건하게 창당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책 키워드 탑3였습니다. 운영하는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 교수님. 예.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을 올 4월 6월 사이 지급하자. 여권 일부 인사들이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재난 상황 문제에 대한 지원 의지도 있고 다른 한편은 이 시기에 기본소득 개념을 어떻게 살려보자는 취지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건 기본적인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100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 이런 일률적인 적용을 하는 것은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가격 안 돼가지고 거의 뭐 망할 직전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계속
계속 당하게 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압박이 올 수밖에 없고 또 그다음에 내수 시장이 진작이 안 되다 보면 경제도 상당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기본소득을 일정 부분 지급을 해서 내수도 진작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인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사실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문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100만 원씩을 지급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는 복지 이전 논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소위 그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방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도 극대화시키면서 사회적인 어떤 논란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예.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논의 그리고 검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고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게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국민분들에게는 좀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네. 하지만은 김경수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 주자 51조 원이 들어갑니다. 올해 국채 발행해가지고 60조 빚을 냈는데 51조 더 빚을 낸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참 반대 입장에 서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중위소득 이하 대략 800만 가구에 60만 원씩 좀 지급을 하자. 이런 식의 선별적인 지급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도 어제 바꿨어요. 박원순 시장은요. 보니까요. 네.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으로 좀 바꿨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정말 아니 나는 돈벌이가 없어가지고 음식점에서 나는 서빙을 했는데 음식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서빙도 못하고 내 남편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대리운전 뛰었는데 회식을 안 하니까 난 대리비도 못 벌고 그런 분들에게는요 50만 원, 60만 원 상당히 큰 돈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황교안 대표가 찬성을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저께 김재원 정책위원장은 말도 안 된다고 또 그래버렸어요. 이 당이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해서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당정청이 오늘 추경안 증액과 또 지원 사업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당내 주요 인사들이 요청했던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제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정청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서는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41%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국가 부채 800조만 계산한 거예요. 지금 정부가 얘기 안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공기관 부채 600조가 있어요. 이거를 더해야 되고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900조예요. 그럼 이것만 해도 1,500조거든요. 국가 부채 800조랑 이런 것 1,500조를 합치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총 국가 부채가 2,300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OECD의 그 평균인 110%를 넘습니다. 재정 건전성 우리나라 되게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빚내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신중하게 기해야 되고요. 저는 추경에서 이번에 좀 여러 가지로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추경인데 코로나19를 위해서는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는요. 1,000억밖에 안 써요. 나머지는요. 3조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는 500만 명에게 2조 원어치 상품권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수당에서 또 상품권 지급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러려면 차라리 이 추경에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마스크 대책 비용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민들한테 100만 원 주자고 하면서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마스크 비용은 왜 추경에 안 넣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분명히 조정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그 전체적으로 이게 첫째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불가 입장을 표명한 당정청 회의 이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추경 예산 전체가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추경이 그렇죠. 빨리 네.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딱 발목이 잡혀버리면 추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추경에 들어가 버리면 그 자체가 추경을 통과시키는데 뭐 불필요하게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추경은 타이밍이니까 타이밍을 잘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장지호 소장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관련된 예산뿐만 아니라
아니라 방역 시스템을 재가동하거나 아니면 방역 시스템 맞추는 일에 또 들어간 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질병관리본부 관련된 뭐 방역 체계나 이런 부분을 만드는 데도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함된 부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야당의 입장은 이런 거죠. 야당은 어쨌든 꼼꼼하게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건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다만 그것 때문에 정쟁으로 흘러가지고 이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빨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점에 이게 통과가 돼서 적용이 돼야 내수도 진정할 수 있고 이 돈이 제대로 집행이 돼서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기를 너무 늦추면 안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장성철 소장이 추경 필요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가급적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은 적절하게 쓰이느냐 이 문제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워낙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비교적 지금 심사 진행 과정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 따라서는 오히려 대폭 정의가는 부분도 있고요. 좀 지적했다시피 적절성 좀 방향 항목들을 좀 잘 따졌으면 하는 주문을 추가로 하고요. 총선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네, 그동안에 그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공식적인 논의를 안 했다라고 했던 민주당에서 비례정당 오늘 공식화시켰습니다. 네,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으면요, 민주당은 바보고요. 비례정당을 만들면은요, 민주당은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택할 수 없는 두 개를 놓고 택하라고 그러네요. 네. 근데 왜냐면은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수차례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고 맹세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그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해명과 사과 없이 미래통합당이라는 탄핵 세력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과거에 뭐 이런 얘기 했더라도 우리 그냥 만들어야 돼. 그래서 탄핵, 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 막으려면 우리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파트너였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한테 아니 너희들은 부실 정당이야. 그러면서 공격까지 하고 있어요. 그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심상정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침을 뱉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작년에 4+1로서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분열, 양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하면은 바보 뭐라고 그랬죠? 비례정당을 안 만들면 바보고요. 네. 만들면은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바보가 안 되기 위해서 만들겠죠. 첫째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실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성철 선생의 바보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의석수가 엄청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저는 보고 정당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요. 가능한 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걸 안 만들었을 때 의석의 분포라든지 아니면 국정 후반기에 문재인 정부가 정말 국정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치의 역량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절박감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는 계속 안 만드는 게 원칙이죠. 명분상 만들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명분상 안 만들게 되면 실리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그러면 이제 진짜 바보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좀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돌려 얘기하면 왜 안 만드냐는 거예요. 바보라는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왜 안 하냐? 그럼 바보처럼 왜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 선택을 민주당이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실리적 차원에서는 비난이 있고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비판 감수해야죠, 사실은. 저는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연합정당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같이 비판 받아야 돼요, 둘 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만약에 이걸 마지막 결정이 하게 되면 전 당원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결정이 되고 나면 분명히 의견을 낼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게 사과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 뭐 불가피성을 주장하든 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비판은 올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의당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송영길 의원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저는 송영길 의원이 그런 발언한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적절치 않았다. 그럼요. 왜냐하면 어쨌든 같이 마음을 합쳐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부실 정당이라고 얘기하거나 제대로 그걸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의당의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발언들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보세요. 이게 비례 문제뿐만 아니라
뭐 선거연대 문제도 사실은 나중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만약 정의당, 민주당이 함께 나오는 지역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부지리로 통합당 의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들이 많아요. 몇몇 지역구들 지금 뭐 당장 지금 뭐 심상정 의원이 출마한 일산 지역도 네. 사실은 그게 만약에 나눠지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후에 추가적인 협상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추가 협상 여지 없어요. 심상정 대표는 지속적으로 지금 참여 안 하겠다고 했고요. 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그 이해찬, 그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이요. 비례 한국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분 없는 가짜 위성 정당을 만드는 참 나쁜 정치는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장 소장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한 얘기를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낙연 우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응하는 것들을 만들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어긋나서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해명과 사과를 해야죠. 불가피성을 얘기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의석수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정당 존립 자체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돼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할 거예요. 장 소장 얘기처럼 무슨 의견을 발표할 거면 이게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할 거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아까 얘기했던 말에 그 협력이라고 하는 말은 네. 비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당 예를 들면 지역구 관련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저는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는 그런 연대. 부분, 연대 선거 연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오늘도 한 번만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말씀에 좀 토를 달겠는데 그전에도 토를 달았어요. 최진봉 교수님께서 비례 한국당 만든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비판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선택을 안 할 것이다라고 수없이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안 할 거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안 하길 바란다고 얘기했죠. 네, 맞아요. 하여튼 어쨌든 그것은 옳지 않다고 교수님께서 지금도 생각하시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와서 이제 저렇게 안 만드는 것은 또 바보다. 바보다는 얘기는 장성철 수석이 한 거고 내가 해석을 해준 거고. 네. 제가 관련 추가 질문 이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같은 선거구 내에 타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막상 선거운동에 들어갔을 때 미래한국당이든 지금 비례연합정당이든 간에 관련 정당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립된 정당이잖아요. 네. 원래 법 정당별로 보면 이게 연합되거나 아니면 연관돼서 선거법 걸리는 거죠. 걸리는 거죠, 당연히.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논란이 되는 게 황교안 대표가 지금 한성교 대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뭐 논란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을 비례 가능하면 좀 많이 좀 집어넣어 달라고. 뭐 언론 보도입니다. 이거는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뭐 본인들은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걸 요청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한성교 대표가 그걸 거부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논의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정당,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생각해요. 만약에 연합정당을 만들면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과연 독립적으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걸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밖에서 하는 걸 저는 더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이런 논의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도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떨어진 분들이 또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이 또 그 비례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이런 사례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선관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두고 봐야겠죠. 근데 연합선거운동은 2016년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미리 했었어요. 이미 했었어요. 통합진보당. 그때 정의당 아니었나요? 통합진보당이 했는데 그때 그랬죠. 자, 지역은 민주당에 그리고 비례는 정의당에 이렇게 심상정 대표가 막 피켓 들고 공식적으로 선거 홍보 영상까지 찍었어요. 그건 뭐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러면 안 되냐. 그거에 선관위에서 그건 문제 삼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가 내로남불이죠. 그건 잘못된 거라서. 옛날에 뭐 그냥 지나갔으니까 이번에도 타당 선거운동, 명칭 다른 선거운동 할 수도 있다. 이미 그렇게 해온 전례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공천 작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장 소장님, 통합당 공간이 컷오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당을 위해서 되게 헌신하고 지역 관리를 했던 사람들에게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럼 최소한의 경선의 기회를 줘서 기회는 보장을 해줬어야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쨌든 상향식으로 해서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라는 게 정치권의 주요한 화두였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뺐고 이번에 경선은요 30%밖에 안 돼요. 이거는 지난 2016년 총선 때는 거의 80%까지 국민 공천을 했거든요. 그것을 되게 정치적으로 보면 되게 후퇴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된 인물을 꽂았느냐. 그거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김영호 측근을 끼졌느냐 아니면은 옛날에 친이 사람들 의원했던 사람들을 돌려막기 위해서 꽂았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이것은요 국민들 보기에 그래 의원들 한 50% 물갈이 했으니까 잘했다라고 국민들께는 뭐 보여줄 수 있겠지만 좀 정치권에서 한번 이렇게 한꺼풀 벗겨보면 상당히 무리한 잘못된 공천이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더기 코너프 당한 의원들이 무소속 연대에 나설 거란 목소리도 들리는데 저는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화가 나니까 나 무소속 나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소속 연대가 꾸려지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지도자가 그래 자 우리 무소속 연대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억울하게 당했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네. 옛날에 친박 정당처럼 박근혜라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무소속 연대를 이끌 만한 전국적인 지명도와 인지도와 지지도를 가진 그 지도자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무소속 연대는 안 될 수 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수장도 얘기했지만 저도 장수장 말에 동의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공천을 정말 잘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닌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저는 제가 만나고 이제 뭐 토론할 때 만나는 분들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김용호 지금 위원장이 너무 사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네. 또 하나 저는 문제가 되는 게 국민들 볼 때 TK 지역에서 뭐 몇 % 이상 물갈이했다. 근데 그분들이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경선을 해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뭐 자유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뭐 TK에서 안 됐다고 다른 지역에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국민들이 볼 때 TK에서 물갈이 했다면 이분들은 정치를 일정 부분 좀 쉬고 떠난 걸로 이해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경선에서 그분이 다른 지역에 또 출마를 한다? 이게 과연 물갈이의 의미가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네. 공천에서 물갈이가 한다고 하면 깨끗하게 이번 텀은 쉬든지 아니면 정치를 은퇴하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물갈이가 제대로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공천 거의 다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 공천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리 없이 됐다고 봐요. 물론 뭐 전혀 불만이 없지 않겠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현재 또 공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몇 분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재심 요청해서 또 논의를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까지 특별히 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이진 않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략 공천도 시스템 공천에 해당될까요? 뭐 전략 공천은 정당마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통합당이죠. 통합당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경우는 전략 공천을 하고 있고 지금 워낙 전략 공천들이 많으니까 많으면 그 네. 논란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도 뭐 당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네. 논란이 되더라도 정말 필요해서 했다고 하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경쟁력도 없고 아니면 뭐 승리의 가능성도 없고 다른 후보보다 훨씬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공천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짧게. 민주당 공천은 비판을 하거나 평가할 가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무난하게 조용하게 분열 없이 그냥 공천하자라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분들 한 70%가 공천을 받았고요. 현역 의원들도 80% 이상 공천을 단수 공천 받았어요. 경선도 아주 극소화됐고 이건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의 발전 차원에서 봤을 땐 상당히 후퇴시킨 나쁜 선례를 남겼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컷오프된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좀 바로잡아달라고 말을 했는데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내일 2시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내일 아침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황교안 대표의 언급을 보고 본인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 밝힐 겁니다. 문재인 정권 시판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로 단합해야 합니다. 라는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그 부분과 같고 홍준표 대표는 대구로 갈 것이냐, 양산으로 갈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소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만드는 김에 정경심 사당당도 만들려고 비꼬았는데 최 교수님 글쎄 어떻게 뭐 보셨어요? 선관위에서 네. 당명을 받아줄지는 모르겠네요. 예. 아, 저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예. 여기 하는 분이 누군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개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여당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판단인데 정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체를. 혹시 엑스맨일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조국 수호당을 만든다는 것이 예. 여당한테 무슨 도움 1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 해서도 안 되고요. 누군지 정말 이런 분들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차라리 김만음, 강아랑 사랑당을 만드는 게 훨씬 더 국민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름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최근에는 또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지금 합당하자 대구까지 내려가니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민의당에 조금 안철수 대표가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주목을 받고 지지도 좀 올라갑니다. 조금 지지 상승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비례대표만 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개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기라고 하는 인지도를 높여서 본인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20, 30대한테 저는 먹혔다고 봐요. 그래서 네.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통합당이 들어가는 게 안철수 대표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선 가도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갈 게 지금은. 없을 거라고 이철구 의원이 어제도 몇 번 확인하긴 그러니까요. 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판이 어떻게 짜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엔 통합당 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선 전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본인이 대선 가도에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통합당이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총선 이후에 판이 어느 정도 벌어지고 대선 전국에 갔을 때 그때 아마 본인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게 안철수 대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 가운을 입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정치인의 옷을 입으니까 지지율이 정체돼 있었어요. 이제 곧 의사 가운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본인의 지지율과 앞으로 총선의 승리 전망을 보고 저는 느닷없이 갑자기 비례 한국당하고 연합이나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어제까지 지금 이제 선거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목표가 이른바 문정부 심판과 중도 실형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방향으로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장성철 정책센터 소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내일 아침도 내륙을 중심으로 반짝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영상 1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